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첫 단독 한미 정상회의를 마치고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두 분께서 굉장히 좀 이번 결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순방이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왔을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아마 그 성과와 그 변화는 차츰 나타나겠지만 우리 외교사의 한획을 걷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3국 협력체의 협의체의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3국의 비전을 담을 그런 협의체 관련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국의 공동 이익에 도전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대응하는 캠프 데이비드 공약,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문서화돼서 그것이 네. 불가역성을 갖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도 이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협력까지 되어 있고 미래의 비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발전에 국제적 위상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협의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그 한미일 협의체가 발족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동북아의 어떤 중심에서 다시 아태 지역, 그리고 세계 글로벌 아젠다나 글로벌 문제, 그리고 최근에 국제적인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구촌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판단하고 평가하듯이, 또 세계 언론이 평가하듯이 이번에 3국 정상회담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찰력과 역사적 결단에 의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정상협의체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나라가 3국 정상협의체에 있어서 그만큼 지분이 있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외교적 그 성과를 위해서 노력했던 건 정부에서 당연히 했을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뭐 국민들께서도 일단은 다 같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문제는 역시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종속되는 흐름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다시 말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뭐 일본에서도 반응 나온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제 갈라진 북중러로 연결되는 그 흐름이 더 강해졌고요.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결정에 거의 다 따라가고 후쿠시마 이 방류 오염 폐수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나오는 흐름들을 전혀 얘기를 못했고요. 또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전 세계 캠프 데이비드는 과거에 중동 평화 협상 등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곳이었는데요. 이번 회담은 결국은 이 북중러와 또 한미를 갈라가는, 그래서 서로 간의 대결 양상이 이루어지는 갈등과 대립의 캠프 데이비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유사시에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별도로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북한이라든가 또는 뭐 남중국해라든가 대만에서 문제 생길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끌려 들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연계가 됐다.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적인 장면이 됐으면 좋겠지만 더욱더 국제사회에 갈라지는 속에서 최근에 러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분류해서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거의 러시아에서 굉장히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앞으로 마찬가지 될 상황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보루가 될 중국을 사실상 적국으로 돌리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외교 속에 우리가 한 발을 더 깊숙이 내밀었다. 앞으로 큰 외교적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이 상황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않으면요, 이번 회담은 겉으로 보이는 정부에서 홍보하는 성공이 아니라
도리어 큰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외교를 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남긴 그런 회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침 기시다 총리가 오늘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했고 곧 방류를 이제 앞두고 있다라는 이제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앞으로 이렇게 되면 또 한동안 좀 잠잠했던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불붙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오염수 문제는 이번에 뭐 삼국 정상회담이나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또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삼국의 그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고 이것은 또 그 영향이 전 세계적인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명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이것이 결국 그대로 되어야 되는 그런 감시 체제까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과 기조에 따른 것이고 좀 답답한 것은 이 오염수 관련된 부분은 야당이 주장했듯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학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설득력 있게 국제사회나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좋은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 관련돼서 TF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관별로 모여서 TF를 구성했는데 여기서도 7차례에 걸쳐서 회의나 조사를 통해서 이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것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 이렇게 사실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오염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이나 카나다 이게 태평양 연합국가 모두한테 문제가 있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돼서 2년 동안 무방비 상태에서 하루에 300톤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환경청이나 해양청이나 이런 또 FDA 이런 그 관련된 기구에서 이것을 조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우리가 데이터를 제시해야 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심각하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가지의 발암물질 중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들,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내용 그중에 10가지가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위험성을 놓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치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지금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고요. 국제원자력기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검증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신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실제적으로 관련 핵오염 폐수 그 원수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시다 총리의 행보로 봐서는요, 이달 말에 분명히 방류를 할 것이고 일본 언론도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미 일본은 시기가 무르익었다. 한국에서는 전혀 한국 정부는 항의도 하지 않고 거의 일본을 수용하고 과학적 근거를 얘기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란 말입니다. 일본은 분명히 방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겼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발암물질 또 뭐 백열병, 또 암의 발생, 또 기형아, 수많은 그 위험성들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확인하고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본 자체가 매립을 하거나 수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인 우리 대한민국, 바로 곁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분명히 일본 방류를 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적극 항의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지금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구체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어야지 설득력이 있는데 그걸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시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 시료와 모든 것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합니까? 일본에서 IAEA도 제대로 제공을 안 했고 우리에게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방사능 폐수의 지금 상태라든가 있잖아요. 일본에 처리하는 방식을 지금 우리가 다 검증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야당이 어떻게 거기다 요구를 합니까? 달라고 하고 검증을 하고 해서 그것을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일본의 조치에 맡기고 있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 그게 비판을 받을 지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또다시 좀 진행될 사안일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제 끝이 났고 하지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소명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청문회 모습이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제출이 이렇게 안 된 일은 아마 인사청문회 사상 처음일 겁니다. 거의 모든 자료, 제가 청문회에 했던 분들한테도 직접 참여했던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모든 거의 서류마다 개인적 신상에 관한 것이므로 제출할 수 없음, 다 제출할 수 없음. 그래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는 역사상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학폭 논란이라든가 특히 수많은 지금 문서가 나왔고요. 언론 장악 문건 거기에 직접 홍보수석으로서 개입했던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됐는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자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내놓지 않으면 이미 사실상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제 제가 18일 날이죠. 예, 예. 예, 청문회를 금요일이었죠. 보면서 예. 느낀 것은 국회에서 청문회할 때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평가하고 해서 좀 청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신 공격성 어떤 청문회로 이렇게 일관된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방송 미디어 관련된 부분이 세계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미디어라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산업으로서의 그 측면, 그리고 언론으로서의 측면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너무 방송과 관련된 어떤 그 공정성, 객관성 이런 부분에 너무 치우쳐서 정파적인 주장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동안 문제 제기되었던 뭐 아들 학폭 문제랄지 아니면 언론 장악 무슨 소위 그런 문건과 관련된 부분 상당 부분 해명이 되어 있고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서 이동관 위원장이 어떤 변화하는 미디어 어떤 그 환경에 적합한 후보자다 하는 부분이 간접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 좀 어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이나 언론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네. 방송 미디어 정책, 산업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그런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는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저도 방송사 보도국장을 했지만요. 방송 미디어 정책 수많은 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정말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사안을 이끌어야 되는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이 도덕성과 능력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학폭 문제 수많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제출하지 않고 또 개인이 이렇게 이 언론 장악을 위해서 했던 국정원의 수많은 문건들이 나와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자료 제출 안 돼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는데 인신 공격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밝혀야 거기에 대해 정확한 입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여당은 계속해서 하자고 할 텐데 예. 이게 서로 간에 합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최소한도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놓고 청문위원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자료 제출 안 하는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가 끝나고도 굉장히 좀 팽팽한 상황인데 네. 뭐 어떤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근데 지금 그래서 예. 이번 그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네. 무슨 방송을 장악해서 어떤 그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것 같은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
이동관 후보자가 말하기를 아마 의지를 담아서 얘기한 것인데 지금 좌쪽으로 길어진 그런 방송 어떤 그 환경을 오른쪽으로다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평평하게 해서 정말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번 그 청문회 과정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방송장악 문건이 그때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총에서 해람이 되고 했는데 그대로 이게 대언된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실태만 오히려 부각이 되는 그런 청문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야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청문 경과 보고서에 대해서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채택 없이 임명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뭐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 좀 예상하고 저는 그렇게 계세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 채택이 안 돼도 다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요. 현재 야당과 여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문건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된 거 전혀 없었고요. 실제 그렇게 된 것도 없었고 언론이 그 당시에 무슨 장악이 됐습니까? 언론사들이 공정 보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와중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 진행 상황이었고요. 도리어 이동관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줬던 언론 장악 행태들은 이미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방심위원장, 정윤주 위원장 쫓아내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되는 분을 이미 임명을 하고 지금 장악 업무가 사실은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런 제기를 이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로 방송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의 목소리, 진보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언론이 필요한데 자칫하면 이것이 장악이 되고 언론인들은 제대로 할 말 못하는 그런 상황 되는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후보가 제대로 밝혀주면 야당도 채택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상황은 전혀 채택을 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고 후보자의 발언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팩트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방송 장악 문건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영 KBS 사장의 그 소송 과정에서 이미 그것이 실체가 드러났고 대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 그걸 근거로 한 어떤 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거지다. 거짓말이다 이런 그거는 말씀. 보수 유사들의 주장인 것이고요. 그 실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좀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이 지금 상황에서 관심사는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 시기인 것 같아요. 뭐 민주당에서는 비회기 기간에 청구하라고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검찰이 아마 회기 중에 청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회기 중에 청구하면은 이재명 대표 출석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네네.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네.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정치적인 영장 청구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일원이고 입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의원이 제대로 자기 신이 출석하겠다 비회기 중에 네. 하면은 사실 원래 그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결정으로 회기 중에 해서 야권 내 분열을 이끌어내고 그것이 국민적인 비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정략적인 측면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도 뭐 다양한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의원들 전원이 그러면 뭐 이 투표를 거부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어서 정말로 정당한 절차를 갖고 검찰에서 하면서 입법부를 존중한다면 비회기 중에 청구하면 이재명 대표 가서 심사 받으면 됩니다. 그걸로 종합 정리가 될 텐데 이것을 평지 풍파를 일으켜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기하는 것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고 입법부를 존중하면서 사실 이것이 여당이 야당이 같이 합의만 하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 흘러가는 상황들은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일의 경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그런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기 때문에 네. 우려를 하면서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 뭐 정상적으로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약속이라면은 반드시 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꼼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국회에는 1월달하고 8월달만 회기가 없습니다. 대개 다 그것이 법정 의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로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이번에 그 백현동 사건하고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예.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한 축이 되는 대북 송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어기어지로다 두 번의 그 재판을 무산시켰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비핵기 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비핵기 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비핵기 때 아니고 결국 물리적으로다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가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정당한 체포영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빠지고 민주당 주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부결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되겠느냐. 왜냐하면 그동안 거짓말 논란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어떤 그 분열이나 이런 부분에 핵심적인 어떤 사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